안녕하세요. 유대칠입니다. 오늘 또 근현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주로 하려는 이야기도 지난번하고 이어지는데요.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라는 겁니다.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될 때 그 역사는 건강하다. 그 역사는 건강하다. 민중이 주체가 될 때. 이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민중을 계몽의 대상이나 배워야 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알려주고 선동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큰 혁명이라든가 역사적 혁명이나 항쟁의 순간이 되면 우리가 그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냐면, 그것을 일으킨 동인, 그것을 선동한 사람은 누군가. 예를 들어서 4.19다. 그럼 4.19를 선동한 사람은 누군가. 1946년에 46년에 있었던 대구의 10월 1일에 항쟁도, 그럼 그 항쟁을 선동한 사람은 누군가.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선동했을 것이다. 그럼 그에 의해서 민중이 선동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동한 사람이 착하면 착한 역사로 기록될 수 있고, 선동한 사람이 나쁘면 나쁜 역사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접근법에서는 항상 민중은 어떤 의미에서 바보입니다. 선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자기는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쟁의 주동자는 민중이라는 겁니다. 항쟁의 주동자는 민중이지, 그 민중이 누군가의 이론이라든가 누군가 어떤 이들의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 외침을 그 당시에 있던 누군가의 이론이라든가 누군가의 어떤 신학적이라든 철학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등장하는 것이지, 그것에 매료돼서 동시에 별 생각 없이 어떤 이론이라든 어떤 이론에 자신이 이끌려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석헌 선생이 4.19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4.19는 민중 스스로 터져 나왔는데, 4.19가 있고 나서 보니까 정치인들이 저마다 이건 내가 이끌었다, 내가 선동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이거죠. 근데 사실은 4.19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일상의 공간에서 그 부조리를 느낄 때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진짜 혁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져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삶과는 아무 문제 없는 어떤 이론이 저기 있다고 해서 그 이론에 매료돼 가지고 터져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946년과 48년 대구와 제주에 일어난 비극의 배후에는 공산주의나 과격한 선동꾼이 있던 건 아닙니다. 그건 부조리한 현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역사는 제가 썼는 책 대한민국 철학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역사는 고난의 주체가 그 역사의 주체가 될 때 건강해집니다. 근데 고난의 주체는 그 당시 1946년이나 1948년 한국이라고 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살아가던 민중인데, 그 민중들이 그 당시에 쌀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식량 문제들로 일어나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한 것이 1946년에서 1948년 대구, 제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분노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건전한 나라라면, 건전한 곳이라면, 주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국민 주권이 제대로 된 곳이라면 고난의 주체가 스스로 해결의 주체가 됩니다. 그 고난을 해결하는,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결국 그 고난을 해결하는 해결의 주체도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가지고 뽑습니다. 뽑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뽑은 것의 결과를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고 혹시 그거 잘못 뽑았다면 그 후에 또 다르게 선택해서 뽑으면 됩니다. 그렇게 흡사 시행착오를 한다 하더라도 한 시대의 고난의 주체는 그 고난의 주체가 겪고 있는 부조리의 상황, 그 고난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는 보면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해방이 되어서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주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여전히 고난의 주체지만 일제시대 때는 일제가 그거를 해결하고 강제하는 일제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인 주체였고 우리는 고난의 주체이기만 했고 해방 이후에는 보니까 똑같이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군정이 해결의 주체이고 우리는 그냥 고난의 주체이기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불만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해결의 주체는 그냥 조용하게 만들거나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그 고난에 동참해 본 적이 없고 그 고난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을 그냥 잠잠히 무마시킬 수 있는 그 시기에 불안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친일 부역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방 이후에 갑자기 권력을 잃게 될까 고민하다가 미군정이 들어서서 미군정과 자신들이 야합을 하죠. 미군정은 빠르게 이렇게 행정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친일파들이 필요했고 친일파들은 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미군정이 필요했고 미군정은 자기들과 조금 더 편한 미국을 신봉하고 있는 어떤 수구 보수주의자들이 필요했고 근데 이들이 셋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움직여지는데 근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민중의 고난을 모릅니다. 이들은 고난의 주체가 아닙니다. 고난의 주체는 아니지만 통치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나 대구에 있었던 일들, 그 쌀과 관련된 문제, 그 식량 문제라든가 노동자의 문제라든가 대구에 있던 노동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사람들, 고난의 주체가 아닌데 그것을 해결의 주체로 삼다 보니까 조용히 만드는 게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럽게 만들면 가서 그 사람들 조용히 만들고 한마디로 탄압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일어난 수많은 비극들이 그런 거죠. 이러한 부조리 상황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를 침묵시켜버리고 그것을 침묵시키는 공권력으로 그걸 침묵시켜버림으로써 해결해버리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입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1980년대에 있었던 광주의 비극도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그것을 입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1980년대의 진압이라든가 1970년대에 있었던 많은 진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조작이라든가 온갖 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통치를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치면은 통치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냥 조용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정치 철학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고난의 주체와 통치의 주체가 분리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민주주의는 그 역사의 고난의 주체와 통치의 주체가 통일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실제로 민중이 권력을 빌려준,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해결해 보라고 빌려준 사람들이 그것들을 쓰다가 잘못하면 폐기되기도 하고 또다시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통치를 했었다. 그것이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일제 이후의 시대 때도 민중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통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뭘 하면 그냥 조용히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총칼을 갖고 와서 조용히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입을 조용히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빨갱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자꾸 침묵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 역사를 실제로 계속 지탱해 왔던 것들은 민중입니다. 우리가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의 정봉준이 이런 사람들이 동학혁명의 주체가 아닙니다. 동학혁명의 주체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민중들입니다. 그 민중들이 왜 일어났느냐면 정말 무식한 그중에 기생인
같은 천민, 백정과 같은 천민이 왜 일어났냐 하면 스스로가 조선이라고 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고난의 주체이기 때문에 고난의 주체인 당신들이 통치의 주체가 되겠다, 역사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일어난 겁니다. 자신들도 양반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양반처럼 이 역사의 주체, 즉 고난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주체가 되고 싶다는 거죠. 양반은 고난의 주체는 아니고 오직 통치 주체인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조선의 수많은, 우리가 잊혀져 버렸지만 조선을 지배하던 양반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중하층민이거든요. 그들은 우리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성을 갖고 다 양반의 후손인 것처럼 있지만 실제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천민의 후손인 겁니다. 이제 구한말 이후에 만들어진 성씨에 의해서 우리가 성을 갖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거의 대부분은 지금 사실은 천민이라던가 중하층민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성을 갖게 되면서 실질적인 그 조선에 원래 있었던 수많은 조선의 고난의 주체들을 잊혀버린 거죠. 그런데 잊혀진 존재들, 성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잊혀진 존재들. 그런데 그들이 일으킨 혁명이 동학혁명입니다. 그럼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몇몇 지도자들이 그 주체고 선동꾼이 아니라 그 시대의 부조리가 그 시대 동학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부조리 때문입니다. 오히려 통치자들의 부조리 때문입니다. 그럼 3.1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3.1혁명도 33일의 민족 대표들이 일으켜서 그냥 민중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부조리한 상태에 대한 민중의 봉기이고, 그것을 33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어난 겁니다. 저희 외가에 가면 영양천기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도 3.1 운동을 그곳에서, 그 시골, 지금도 시골인데 그 사실은 조선 후기라던가 구한말에 더 시골이었죠. 그곳에서도 3.1 운동이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에서 천안 농사 짓던 사람들, 그들도 3.1 운동을 했던 흔적들이 그곳에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1 운동하면 민족 대표들만 기억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3.1 운동이 그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그 주체가 민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고난의 주체가 이 땅 통치 주체, 즉 이 땅의 역사의 주체가 되겠다고 외친 것이 동학혁명 위에 3.1 혁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냐 하면은 3.1 혁명하고 그 위에 일제시대 동안 쭉 있다가 해방을 했습니다. 해방을 했으면 우리는 우리 역사를 걸을 줄 알았는데, 우리 민중들은 이제 우리가 고난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 역사의 주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많이 배웠던 사람들, 일본식 지식을 가진 사람들,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유럽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무식한 민중들을 자신의 계몽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어느 역사의 순간에서도 그런 지식인들이, 그렇게 배웠던 지식인들이 이 땅 민중의 역사적 주체에 함께 앉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서 그들의 고난의 옆에서 항상 고난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국가의 주체여야 된다, 그 통치의 주체여야 된다, 이 나라 역사의 주체여야 된다, 고난의 주체가 곧 이 땅 역사의 주체야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민중과 함께 분노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학문이라고는 그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 함석헌 같은 사람이라던가, 민중신학을 하던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던 문익환 목사라던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학교 안에서 국민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계몽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분노하던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함께 분노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동한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 들고 있는 민중의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그 민중들의 분노가 된 겁니다. 분노의 언어가 되어서 자신들이 그들을 대표해서 그냥 그 언어를 토해낸 것이지,
자신들이 그 앞에서 훈계하고 가르쳐서 혁명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이나 권력자들은 여전히 민중들을 수동적 존재로 판단합니다. 민중을 그저 수동적 존재, 계몽하려고 하는 존재. 이거는 사실 지식이나 권력인이나 모두 다 역사적 죄인입니다. 자신들의 민중이 결국은 능동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게 만들어야지만이 이 땅에는 완벽한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나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민중을 수동적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뭔가 부족하다. 이론 속에 있는 어떤 존재에서 부족하다. 혹은 자기 권력으로 이끌어지는데 말 안 듣는 사람으로서 부족하다. 그런데 민중은 절대 수동적 존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민중은 그 안에 끊임없는 민중의 역동성이 자신들이 이 땅 역사의 고난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이 땅 역사의 주체로 설 수 있게 이어져 가는 것이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조선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민중은 이 땅 고난의 역사에서 서서히 고난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 역사의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지금도 저는 그 와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죠. 1946년이라던가 48년에 있어 보면 그때 무슨 비극이 있냐 하면 이 부조리한 역사에 아파하지 않은 지식인과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자신이 역사의 주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고난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역사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중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역사의 주체가 되면은 민중의 삶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정책들로 살아갑니다. 자아도취 속에 빠져요. 그래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욕망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론 속에서 이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한번 보세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워놓는 공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는 정의의 틀 속에서 이 나라는 정의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의의 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부정의한 탄압을 받으면서 희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의 지식인과 권력인과 종교인들은 그들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세워진 공장, 높이 세워진 공장, 높이 세워진 빌딩을 보면서 그냥 이 나라는 정의롭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두환 또 자기가 민정당 아닙니까? 민주정의당입니다. 이 나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진 자들의 그 사이에 전두환이라든가 박정희가 있을 동안에 이 나라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론의 틀을 만들어 줬는 건 이미 유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 대한민국 철학사에도 보면은 전두환이나 박정희 시대 때 철학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옆에서 그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잘 만들고 있다라는 이론을 만들어준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이 만든 철학적 틀 속에서는 지금 박정희나 전두환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의에서 그 시대 탄압받던 노동자들은 정의의 대상에서 배제된 겁니다. 이승만 시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시대도 이승만의 그 무단한 잔혹한 통치에도 그것이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옆에서 이야기했던 유명 철학과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책도 쓰고 우리 대통령이 만든 정책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이승만의 그 정의로운 세상 속에서 대구가 1946년 미군정 다 포함하면 대구도 제주도 다 배제된 겁니다. 정의롭지 못했던 겁니다. 항상 배제됐던 거죠. 그들의 정의의 틀 속에서. 그게 비극입니다. 그들이 만든 정의는 절대로 민중에게 정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중에 정의롭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에, 자기들의 야심에 이로울 뿐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 땅 고난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 고난의 주체가 스스로 이 땅 역사의 주체가 될 때, 이 땅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조리,
고난을 일으키는 부조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때, 그 주체가 되어가는 걸음을 계속할 때 이 나라의 역사는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1946년과 1948년 제주에서 일어난, 그리고 대구에서 일어난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 그 부조리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이 땅의 고난의 역사, 고난의 주체가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딴에도 해방은 했지만 여전히 이 나라 역사와 행정, 그 외 수많은 권력의 주체는 미군정과 이승만과 그 다음에 친일 부역을 했던 사람들, 이들, 정당성 없는 이들이 이 나라 역사와 이 나라 통치와 이 나라 행정 모든 것들을 장악한 주체였고, 여전히 민중은 고난의 주체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 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당시 대구 지역에 있던 산골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1946년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창골도 그런 곳입니다. 골로 간다는 말은 그렇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승만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철학자들은 그 시대를 이승만은 정의로운 통치자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철학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은 그 시기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만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기 수많은 권력자들, 그 다음에 권력자들은 오로지 국민의 그런 탄압 속에서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소유에만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은 이 땅 대부분의 민중과 더불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 대부분의 민중의 아픔이 그들에게 남의 아픔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고난의 주체가 되기 싫었고 오직 통치의 주체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주체는 스스로 잊지 못하고 항상 강제되는 상황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통치의 대상으로만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 역사, 이 국가의 통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고난의 주체는 오직 통치의 대상이 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여전히 조선시대와 형태만 다를 뿐, 조선시대는 양반이 통치의 대상이고 통치의 주체이고 그 외에 많은 사람은 고난의 주체이면서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이 나라에서는 누군가는 국민을 계몽해야 된다. 국민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수동적으로 누군가 이런 말하면 끌려가고 누군가 이런 말하면 끌려간다. 그 사람들이 뭘 알겠느냐? 민주주의를 뭘 알겠느냐? 누군가 선동해서 끌려갔으니까. 그럼 선동한 사람을 잡아서 혼내주면 시범적으로 모두 다 조용해지겠지. 그렇게 바라보던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종교인들, 권력자들, 이들의 눈에 민중은 단 한 번도 그저 고난의 주체이기만 했지 이 나라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고난의 주체가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온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길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고난의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 하더라도 스스로 역사를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역사의 주체가 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에 수많은 논쟁들이 있고 수많은 다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악마시하는 그런 것도 버리고 정말로 서로가 이성과 이성이 만나서 토론하고 그 토론들 가운데서 또 다른 답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고난의 주체들의 끊임없는 토론으로 그 고난의 주체들이 이 나라 역사의 주체가 되어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떤 영웅이 등장해서 우리의 역사를 바꿔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등장한 영웅은 어느 순간 돌변해서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착하기만 하지만 무능에 빠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하기만 하지 무능에 빠진 사람이나 잔혹한 통치자나 결국 민중에게는 불운한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민중은 그때 무엇을 실수했느냐 하면 고난의 역사를 스스로 판단해서 뒤집고 개혁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영웅이 자신의 역사를 바꾸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의존했다는 것. 더 이상 기대하고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역사를 책임질 때 우리의 역사는 더욱더 건전해집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1946년, 1948년 우리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아프다라고 외쳤지만 그 아픔, 우리는 스스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스스로 주체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드는, 그들에게 떠드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는 고난의 주체이기만 했지 통치 주체, 우리 역사의 주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저 우리를 조용하게 만들면 다 해결할 거죠. 왜?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중의 아픔, 고난의 주체들의 아픔은 통치 대상들의 저지르는 그냥 아프다라는 잡소리로밖에 안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미없는 강의지만, 짧은 강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 이 나라 역사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 나라 고난의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이 나라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더 이상 어떤 아주 평범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뭘 알아 하는 정도로 저런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 이 나라 역사의 주체로 모두 다 손잡고 더불어 나아갈 때 이 나라 역사는 건전해집니다. 더 이상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그 영웅에 의해서 자기가 계몽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민중이 수동적 존재라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민중 스스로가 최대한 치열하게 서로 토론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스스로의 운명은 스스로 책임져지는 그러한 역사의 주체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면 또다시 녹음하고 이러는데 용량이 너무 넘칠까 싶어서 오늘 또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었는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